그러면 시작합니다. 끝없는 외도 속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마고는 결국 기지공작의 편에서 강경 카톨릭파로 돌아섰고, 정치권으로부터 버림받은 앙리 3세는 마고의 남편 엘리케와 손을 잡고 파리로 진격하게 되는데요.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이 세계의 대결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맺을 것이며, 앞으로의 처우를 두고 난처한 상황에 놓인 마고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근세의 격동기를 살아가며 명예를 놓고 행복을 추구한 여인의 남겨진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엘리케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기세등등하게 파리로 진격한 앙리 3세는 그가 죽인 기지공의 최후를 따라가듯 그 역시 머지않아 신성 동맹 측에서 보낸 한 수도자에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케는 남은 유일한 계승권자로서 프랑스의 왕위를 계승했으나 파리를 점거하고 있는 그의 적 신성동맹이 아직 건재한 데다 그들은 결코 개신교도인 엘리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끝까지 그에게 저항했는데요. 그렇게 이후 신성동맹과의 계속된 전쟁 속 승리를 거듭하며 긴 전쟁의 끝자락에 도달한 엘리케는 파리를 충분히 함락시킬 수 있었음에도 적이나 동시에 프랑스의 주축 세력인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전 국민의 진정한 종교적 화합을 위해 파리는 미사를 드려서라도 가질 가치가 충분하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는 카톨릭 국가 프랑스의 왕으로서 자신의 카톨릭으로의 재개종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의 이러한 위대한 결정을 환영하는 파리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 결국 파리에 무혈 입성한 엘리케는 200년간 지속된 발로아 왕조의 종식을 선언하고 정식으로 대관식을 치른 뒤 진정한 프랑스의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시조이자 손자 루이 14세가 이룰 절대 왕종의 초석을 닫고 명제상 슐리를 등용하여 프랑스의 경제적 번영을 이룬 앙리 대왕, 앙리 4세였습니다. 그렇게 혼란을 끝낸 국왕 앙리 4세는 그의 명목상의 아내이자 선왕에 의해 구금되어 있던 마고를 찾았으나 청산해야 할 발로아 왕가의 남은 잔재인 동시에 자신을 적대해온 그녀가 여전히 위험하게 느껴진 만큼 그녀의 구금 생활을 완화시켜줄 뿐 여전히 그녀에게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지는 않았는데요. 이후 앙리 4세는 결국 그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의 정부 가브리엘 데스트레를 새 왕비로 삼을 목적으로 표면상 그동안의 마고의 반역 혐의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후계 문제를 이유로 내세우며 마고가 프랑스 왕족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오랜 협상 끝에 결국 그녀와의 혼인을 무효화시켰고, 그렇게 오랜 불편한 관계를 청산한 둘은 이후로 드디어 각자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새 왕비가 되어야 할 가브리엘 데스트레가 이미 의문사한 상태였고, 허탈해진 앙리 4세는 결국 이참에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목적으로 카트린에 이은 또 다른 메디치가의 여인, 이탈리아 토스카나 대공의 딸인 마리드 메디시스와 재혼했으며, 그렇게 프랑스의 새 왕비가 된 마리는 마고가 그토록 낳지 못했던 왕세자를 불과 1년 만에 낳으면서 그녀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한편 앙리와의 이혼으로 자유를 얻은 마고는 52세의 나이로 20년 만에 그리운 파리에 돌아왔으며, 정통성 있는 옛 발로아 왕가의 마지막 여인으로서 전 남편 앙리 4세의 새 아내인 마리를 만난 그녀는 자신보다 22살 어린 그녀의 친구가 된 것은 물론 그동안의 앙금을 풀어낸 전 남편 앙리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한편 아마도 불임이었을 마고는 전 남편 앙리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다른 애인들과의 사이에서도 끝내 자녀를 갖지 못했던 만큼 앙리와 마리 사이에서 태어난 적자들과 더불어 앙리의 정부들이 낳은 서자들까지 귀여워하며 자신의 안타까운 현실을 달랬고, 궁정의 각종 행사를 돕는 한편 심지어 마리가 낳은 적자들의 경우 왕비의 신뢰 속 이들의 교육을 맡기도 했는데요. 이후 1610년 긴 전란을 끝내고 부르봉 왕조를 개창한 것은 물론 낭트 칙령을 통해 유럽 최초로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부여하는 등 수많은 업적을 남긴 위대한 왕 앙리 4세가 카톨릭 광신교도에게 암살당하면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고, 아직 9살에 불과한 어린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왕비 마리가 섭정을 하게 되었으며, 프랑스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탈리아 여인이 권력을 갖는 것을 두고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마고는 자신의 친구인 마리의 섭정을 열렬히 지지해 주었는데요. 한편 새로 즉위한 어린 왕은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마고의 가르침을 받은 왕자 중 한 명이었으니, 그가 바로 리슐리에를 등용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부친에 이어 아들 루이 14세의 절대 왕정의 초석을 닫게 되는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제2대 왕 루이 13세였습니다. 한편 마리에 대한 마고의 열렬한 지지가 빛을 잃은 듯 끝없이 사치를 부렸음은 물론 선왕의 훌륭한 정책들을 전부 폐기한 마리는 나아가 기껏 잠재워져 있던 종교 갈등마저 다시 부추기는 등 프랑스 정계에 큰 혼란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족의 지위를 유지한 채 모친 카트린의 유산을 전부 손에 넣은 것은 물론 앙리 4세로부터 받은 위자료와 연금으로 파리에서 호화스러운 삶을 누리던 마고는 예전처럼 수없이 애인을 바꿔가며 유흥을 즐기는 등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한 채 당시 여성으로서 보기 드물게 특별히 자신의 회고록을 집필하여 본인의 생애는 물론 당대의 정치 외교상을 총망라하여 평가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냈고 이후 300년 뒤 삼총사와 몽테크리스토 백작으로 유명한 19세기 프랑스의 문호 알렉상드르 듀마는 이 회고록을 참고로 그녀에 대한 소설을 집필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훗날 영화화됨으로써 현대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게 되는 여왕 마고였습니다. 그렇게 이후로 정치와 무관하게 문학의 명사들과 교류하며 끝까지 자유로운 여생을 보낸 마고는 1615년 향년 62세의 나이로 그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장례식에 참석한 수천 명의 사람들은 발루아 왕조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마고의 죽음을 애도했고 섭정 마리는 물론 그녀를 진심으로 따랐던 어린 국왕 루이 13세가 몹시 흐느껴 울면서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속에 어머니와 같던 마고가 죽은 상황에서 그는 이제 2년 뒤 그의 진짜 어머니와 나라의 패권을 두고 벌이게 될 새로운 대결을 기다리게 되었으며 발루아 왕조의 마지막 흔적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요절한 아버지와 절대 권력자가 된 어머니 그리고 왕이 된 3명의 형제들 밑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훗날 대왕이 된 남자와의 사랑 없는 결혼, 끝없는 배신과 모략, 종교 갈등 속 수천 수만 명이 학살당하고 전사하는 국가적 대위기의 연속이었던 근세의 격동기 속에서 명예를 놓고 행복을 추구했던 발루아 왕과 최후의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다시 150년 후의 프랑스 왕실로 앞서가 역사를 바꿔놓은 혁명의 물결 속 비극적 삶을 영위한 또 한 명의 여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